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찰이 흉기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과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자, 어제 오전 4시쯤 경남 진해 한 공장에서 저렇게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남성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 흉기로 직원 위협하고 공장 기물 파손한 겁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역시 흉기 휘둘렀고 그거 내려놔 하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죠. 경찰 테이저건 쐈지만 이 두터운 외투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다리 쪽에 실탄을 쏴서 진압했던 겁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은 이렇습니다. 잘했어! 였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이 중학생 1명을 다른 4명의 여중생들이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몽골 출신 이민자인데 이 폭행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아버지를 살해한 전직 국가대표 권투 선수가 국민참여재판 받았습니다. 뻔뻔하게도 사고사를 주장했던 이 아들,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잠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카톡 메시지를 열어보고 그걸 촬영까지 해서 보관했다면 아하, 이것도 죄가 될까요? 네,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 자, 제발 내가 보낸 메일 좀 읽어줘 해주신 이민경님 어제 읽었습니다. 자, 사건 반장 너무 웃겨요 해주신 신금자님, 자유부인님, 이노모스키님, 박미자님, 하문주님, 케냐 교민 강기영님, 아르헨티나 교민 이사라님, 뉴욕 대학생 헬렌 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경남 양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몽골 출신 또래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6시간에 걸쳐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임신한 보육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모 방송국에서 말이죠. 이 새로운 그 시사 프로가 하나 이렇게 런칭이 됐던데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이서 공동으로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진짜 좀 충격적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 헤드셋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예? 좋은 방송국이네요. 예? 모 방송국. 예, 바로 옆에 있는 방송국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사건 반장 진행하기 직전까지 했던 310 중계석의 그 포맷을 그대로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백 변호사님? 똑같네요. 네. 너무 똑같네. 이거는 좀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박지훈이 저 너무 화나게 웃고 있어서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 프로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제작진들한테 굳이 저걸 해야 되겠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진짜요? 이번에 한번 부활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310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네. 아무튼 저 헤드셋 지금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뺐습니다. 310 중계석은 망한 게 아닙니다. 네. 망한 게 아니고요. 잠시 쉬어갈 뿐이다. 쉬어갑니다. 예. 언젠가 또 부활할 겁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좀 얘기 좀 해봤고요.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끔찍했던 6시간입니다. 자, 백 기자는 이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영상을 다 봤어요. 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이 사건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영상을 편집되지도 않고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걸 봤는데 너무 끔찍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중학생 1명이 다른 중학생 4명에게 6시간이 넘게 방 안에 갇혀서 맞았습니다. 다리는 랩으로 감싸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얼굴에는 모욕적인 단어를 쓰고 또 아이에게 성인 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속옷도 씌웠습니다. 그러고 성착취물에 가까운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잠깐 들어도 참 힘겹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똑바로 안 보이나? 말이 안 나. 진짜 근데 야 조용히 해. 5, 4, 3, 2, 1. 백 변호사님, 저도 우리 백 기자하고 같이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편집되기 전에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이 10대들의 좀 이런 강력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강도도 엄청나게 세진 것 같고 성인도 사실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범행들을 범하게 되는 건데 이유를 들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혹행위를 할 때도 본인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 학생은 10년 전쯤에 이제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제 와서 이민을 온 그 학생인데 이제 아마도 어머니하고 좀 이 다툼이 있었나 봐요. 피해 학생하고. 그래서 가출을 했는데 이 가해 학생 집으로 왔나 봐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모분이 와서 애를 여기다 데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돌려보내라 하고 좀 훈계를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렸나 봅니다. 이제 그거에 격분을 해서 엉뚱하게도 저 피해 여학생에게 저렇게 6시간 동안 저희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거죠. 교수님,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막 좀 무슨 윤색해서 이 내용을 부풀려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소름 끼쳤고 끔찍했고,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인간의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고문을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요. 이게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죠? 뭐 사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죠. 이제 그 몇 년 전에도 이 강릉에서 그 여중생들이 자기 그 친구들을 그렇게 한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학성 측면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면 더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일종의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앞에 있는 그 전후 사정을 보니까 가출하니까 재워주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보호자 이모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뺨을 때리고 훈계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공격의 전환을 한 것이죠. 그 화풀이를 이모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하지 못하고 바로 이 학생에게 한 건데 이렇게 어떤 그 가학적인 행동을 갖다 하게 되면 이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가학성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학생 같은 경우는 가출하고 난 뒤에 지옥으로 온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경찰이 저런 폭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다면서요. 폭행이 있기 6시간 전에 이 피해 문제 집에 경찰이 갔고요. 가서 좀 확인했는데 숨겨뒀던 것 같아요. 베란다에 숨겨뒀는데 경찰은 방만 확인하고 없는 것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고를 했던 이제 이 피해 학생이 말을 못한 거죠. 경찰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보복으로 더 구타를 당하고 술 먹임을 강요를 당하고 또 구토를 하니까 가혹행위까지 당하는 것까지 연속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온 걸 이 피해 학생도 알고 있었는데 베란다에 갇혀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끙끙 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더 안타까운 건데 백 변호사님, 삿사치 좀 뒤져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출 신고는 이제 이게 범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집안 곳곳을 찾아보기 좀 힘들었다. 이게 범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가해 학생들이 문을 열어줬잖아요. 예. 문을 안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데 그게 뭐 영장이 없어서 여긴 못 들어갑니다라고 아이들이 할 일도 없었을 그러니까 것이고.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지금 강제 수색권이 없어서 저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의 얘기는 결국은 아이들이 열어줬고 아이를 베란다에 숨겨놓은 상황에서 베란다 확인만 했으면 클리어하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색이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경찰에 대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14살 여중생 애들이 막 여기저기 뒤진다고 영장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피해 학생 진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렇게 맞을 바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제가 몽골 사람이어서 일부러 영상 찍고 언니 오빠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겠죠. 더 수치심을 이제 더 하려고. 저는 몰랐어요. 영상이 그렇게 유포된지. 근데 그 이해는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영상이 유포됐다고 내가 네 영상 봤다면서 3학년 오빠들이 지금 네 영상 그거 5,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지금 오빠들이 네 영상 구하고 있다면서. 아유, 교수님 진짜 어쩜 좋습니까? 예? 맞은 것도 그런데 이 영상이 유포되는 그 2차 가해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아이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수순이에요.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릉 여중생 사건을 포함해서 김해에서 있었던 사건. 일단 가학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주위에 유포를 시키는 것은 아주 수순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 그 학생이 찍은 이 영상까지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제 SNS에 유포가 됐는데 아마 그 학교에 있는 그 남학생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알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충격적인 게 이 영상이 5,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경찰이 이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이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아직 그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자신들이 폭행을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걸 갖다가 찍은 것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에서는 아주 그냥 그 확실한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학생들 사이에 나는 이 정도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그 우월적인 잘못된 심리로 올린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게 저 피해 학생 이마에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네. 저 아이의 출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놓고 욕설을 써. 와, 저는 얘네들은 말이죠. 이 어리다고 봐줄 뭐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정말. 얘 엄벌에 쳐야 됩니다, 진짜. 그럼에도 지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명의 이제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인데요. 그 중에 2명은 공동 폭행, 집단 폭행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넘겨졌는데요. 2명은 지금 촉법 소년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촉법 소년 뭐 많이 알겠지만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형사 처분을 못 합니다. 보호 처분만 가능하고 2명은 결국은 형사 처벌을 좀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난리예요. 이놈의 촉법 또 촉법 뭐 지금 계속 그러십니다, 지금. 사실 이 형사미성년자라는 게 이제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형법에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자체가 이제 처벌을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서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호처분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제 말 그대로 촉법소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과연 그 나이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발육이나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걸 그렇죠. 고려한다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해서 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잡아가는데 저 촉법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끌려가면서 있다. 저 예. 촉법인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정확히 알려줘야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거는 이런 아이들의 좀 강력 범죄가 나올 때마다
항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속법선의 연령을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피임 안 했냐? 이게 어린이집 원장 입에서 나온 워딩입니다,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임신 소식에 반년 뒤에 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장이 다짜고짜 왜 피임을 안 했냐면서 폭언을 쏟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올린 국민청원을 좀 자세히 보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 그리고 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폭언을 퍼부은 겁니까? 이건 진짜 좀 황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임신 사실 알리는 것에 화를 내면서 아니 피임을 했어야지.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 그러니까 임신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보육교사가 황당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실이잖아요. 나이도 젊은데 당연히 임신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조심을 당연히 할 줄 알았지 피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했다는 게 지금 21세기에 맞는 이게 가당키나 얘기지 좀 황당하네요. 아니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원장이 왜 애를 가졌냐고 지금 저래요 지금. 애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면. 네. 애가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됩니까? 그런 어떤 가장 어린이가 또 아이가 중요하다고 여겨야 될, 아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관에서 그것 임신했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차례 육아휴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보육교사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아휴직 받을 수가 있고요. 2차례 요청을 했는데 1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실업 처리를 해라. 그래서 실업 급여를 주겠다라고 지금 나가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말뿐이었다라고 국민청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관련 그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뭐 사립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안 되지만 조금은 뭐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 아니 공립이면은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돈 주면서 또 대체 보육교사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뭔 임신을 했다고 저러냐고 막 그 누리꾼들도 정말 어이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이 예. 원장이. 아, 내가 당신 결혼할 줄 알았으면 내가 채용도 안 했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을 한 거고 내가 결혼할 줄 알았으면은 뭐 결혼해서 나중에 임신하면 우리 일손 부족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보육교사 황당하니까 아니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원 운영하고 직결되는 건데 임신해서 나가면 우리가 원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채용 지원 과정에서 함정 이유 없이 그런 성별의 채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과 관련된 여부를 가지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복댕이 맘제이님은 국공립이 오히려 더 저런 횡포가 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요. 자,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자 교수님 저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원장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지금 이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낙태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나라에서 아이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얼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사립이건 공립이건 뭐 국립이건 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또 이 어린이집 원장인 성이 여성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자기 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감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간접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앞에서 듣기 거북한 언행을 뭐 계속했다. 뭐 이제 추정컨대 이런 거겠죠. 뭐 괜히 애를 갖다가 임신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이거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 내뱉는다든가. 예. 거기에다가 욕설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자꾸 이제 일거리를 갖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임신을 한 분에게는 좀 약간 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더 일거리도 좀 몰아주고 아유. 또는 야근도 시키고 또 야근을 갖다 9시까지 시키는데 그 뭐 저녁도 주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예.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건 이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 보육교사분의 일단 주장인데, 네. 자, 그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뭐 할 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보육 교사가 구청에 이렇게 육아휴직 거부한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왜 이것을 했나 해서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왜 육아휴직 거부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지도 몰랐다. 어린이집 에이. 운영이 좀 어려워서 양해를 좀 구한 거지 본인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좀 변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저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그 규정을 몰랐다? 에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 유치원 원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그래서 뭐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금지한 게 아니고 양해를 구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여성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데 실제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선천 소질, 아이의 선천 소질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갖다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피임을 왜 안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얘기죠. 왜 계획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 그러면은 임신하기 전에 유치원 원장에게 가서 제가 이번 주에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그 일입니까? 조선시대 때 무슨 예. 시어머니한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이 예. 저 혼자만의 어떤 감정일까요? 그게 좀 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 변호사님, 그럼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죠. 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보호도 보호지만 태아의 보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임산부 같은 경우 출산 전후 합해서 90일 정도 당연히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아하, 규정. 주어야 그리고 한다. 아까 여기 뭐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했다 그랬죠.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한테 시간의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임신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보다 쉬운 근로로 전환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그 가족 여러분께서 기자 써주신 그 내용 미리 사전 예고는 하고 질문을 깜짝 놀라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네. 놀라게 해드렸나 봅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임신 순번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나 봐요. 그것도 당연히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뭐 거기서는 어쨌거나 운영상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양해를 구한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협의가 아니죠. 그거를 안 들었을 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임신 순번제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그거는 법적으로 어찌 보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넘어갑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전직 권투 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재심을 위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증 자수하도록 회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넘어진 것 같다. 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했던 전직 권투 선수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월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이 권투 선수 아들이 직접 신고 전화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난 1월이었는데요. 이 전직 권투 선수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숨진 것 같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고로 숨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시신에서 멍자국과 골절이 발견이 됐고 나중에는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저렇게 가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또 부검을 해보면 그렇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검안을 경찰이 뭐 합니다. 해서 예. 멍자국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멍자국 그렇다면 부검을 요청을 하고요. 국가수에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갈비뼈, 가슴뼈 이 골절이 돼 있었고요. 뭐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비장 등 여러 가지 장기에 파열된 상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이 법의학을 이 감정서에 보면 폭행으로 사망된 추정되고 그 사망이 전날에 폭행이 밤새도록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라고 지금 파악된 상황입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 지금 이 부검 결과만 놓고 보면 아버지 상대를 아버지를 뭐 샌드백으로 삼아서 지금 뭐 그 한 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경찰의 내사 과정을 들어보면 결과가 더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폭행을 해서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걸 넘어서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 아들하고 둘이 단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방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 방 문고리에다 숟가락을 걸어놓고 문을 잠궈서 아빠를 아예 감금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동안 외출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전쯤에 한번 이 아버지가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서 다리를 다치기로 했던 사실도 전해지고 있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아빠한테 이제 컵라면하고 햄버거만 주고 현관문 밖에 잠금 장치를 해서 아예 바깥으로 못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동안에 의료기관에 가서 뭐 진료를 받게 하거나 뭐 씻기거나 하는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아니 저는 뭐 이런 존속 살해 뭐 아버지 뭐 부모를 죽이고 하는 사건 봤지만 이거는 거의 감금의 학대 끝에 살해를 한 거 아닙니까? 얘기만 들어보면. 네, 제가 이제 존속 살해 관련되는 그 논문을 한 5년 전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1월 3일 날 오후 9시 반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격분해서 이제 살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을 한 그 어머니가 지난해 9월 집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니까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면서 불만이 누적이 된 것이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통상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메랑 효과라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그 폭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폭력을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순환 효과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한 거,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가정이 깨지게 된 모든 그 책임은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뇌병변과 관련돼서 몸을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그대로 이제 푸른 것 같고요. 특히 이 사람이 이제 권투 선수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주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가정사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깊이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자 일단 뭐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 네. 자 국민 참여 재판까지 백 변호사님 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왜 신청했는데 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판준비기일에 본인은 억울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배심원이라고 이런 거를 어물쩍 넘어가거나 잘 모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판사보다는 배심원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유죄 의견을 냈고요.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냈고 그리고 배심원 4명은 징역 10년에서 16년,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평결을 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재판부 판단 뭐 좀 짚어 주시죠, 뭐 짧게. 네. 아들 혐의는 부인했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뭐 배심원 판단으로 갔습니다.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존속살해죄, 무기, 사형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다만 이제 다른 전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버지를 같이 살았던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솔직히 그저 같이 산 거 말고는 자식 도리를 전혀 안 했어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 대신에 컵라면, 햄버거 같은 거 그냥 밀어 넣어주고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씻겨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빗나간 모정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잘못된 모정을 과시한 60대 여성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재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재판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한 것처럼 재판부에 위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 변호사님, 네. 자기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이 뭐가 됐든 전과 빨간 줄이 그어졌으니까 네. 그거 다시 지워주려고 사기 피해자, 자기 아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들한테 다시 진술을 해달라. 그렇죠. 내가 뭐 줄게. 징역이 났거든요. 징역 2년 6개월이 사기죄로 났기 때문에 뭐 풀거나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모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릇된 모성이긴 한데 그냥 발휘한 건 아닙니다. 50대 남성인 법무사랑 같이 공모를 해서요. 예. 피해자 8명입니다. 불증 다수긴 한데 8명한테 법정에서 뭐 허위 진술했다. 또 고소 취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재심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재심이 지금 결정됐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그 백 변호사님, 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했던 그 피해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아 맞다, 그 제가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요 하면서 말을 바꾼다? 뭔가 냄새가 딱 나잖아요. 뭐 8명이 동시에 했는지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사기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죠. 피해자가 사기를 안 당했다면 안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가 거짓 진술을 했다. 여기에 이제 과정에서 그 위증하면 나중에 그것도 처벌받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 벌금 나오면 내주는 것까지 다 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와. 이제 피해자들이 전부 우리가 거짓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한다면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됐던 겁니다. 교수님, 이게 말이죠. 정말 어긋난 모성, 그냥 어긋난 모성, 뭐 그릇된 모성이라고만 그냥 혀를 끌끌 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부를 우롱한 또 국기를 물란케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아마 이제 저 어머니가 사실 아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그동안에 양육을 하면서 좀 방향을 잘못 선정을 하고 길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추정컨대 아마 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많이 지내왔지 않았는가.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기를 문란케 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증을 하도록끔 이제 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지금까지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인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질책을 아끼면 아이를 버리죠. 그래서 질책을 할 때는 하고 또 저럴 때는 부모가 오히려 나가서 우리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고 나와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자, 백 기자, 결국 이게 위증 범죄였다는 게 100일 하에 드러났죠? 네, 아무래도 피해자 8명이 줄줄이 자수를 하니까 입장을 바꾸니까 수상했겠죠. 그래서 검찰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참국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위증을 주도한 피해자는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엄마 말이죠. 또 도망갔대요, 또. 엄마가
그때 바로 잡힌 게 아니고요. 이 범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자 도주를 합니다. 아하. 도주를 해서 10개월간 도망을 다니다가 최근에 지금 검거가 됐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속임수를 써서 공무집행 방해죄도 있고요. 뭐 무고죄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 범인은 교사, 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등등 이런 범죄로 12월 2일 날 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지금 넘겨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메신저 앱을 열어보고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의심의 대가입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네, 이 한 커플인데요. 같이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훔쳐보고 사진으로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거 전 진짜 이거 기다렸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오 교수님, 박지훈 변호사님 세 분 이제 결혼을 하신 몸인데, 자, 제가 그냥 딱 순서대로 여쭙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사모님과 휴대폰 잠금 패턴을 서로 공유한다 안 한다? 저희는 공유는 안 해요. 근데 뭐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이게 몰래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물어보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오 교수님이시네요. 저희들 휴대폰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열립니까? 그냥 열리는구나. 예, 그냥 열리고 그걸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의 그 신뢰의 금이가 아니라. 아, 그러면 그냥 서로 무방비로 이렇게 해놓으면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중고 물품 구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리를 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소리는 좀 죽여놓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거 싫어하니까. 아, 예, 그 정도지. 중고로 뭘 파실길래? 아니, 뭐 사고 팔고. 예, 그게 그러시구나.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은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막 뭘 자꾸 뭐 이렇게 패턴을 네. 막 별표를 그리시던데. 패턴. 복잡해요. 네. 패턴이 복잡해요. 저희 뭔가 비밀 부부는- 많은 남자. 저희 부부는 기종이 완전 다릅니다. 아. 저는 그 폰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아, 저희 아내가 제 폰을 전혀 다룰 수 없고요. 예.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딱 들이대면 열리긴 해요. 남의 얼굴 절대 안 열려요 또. 아, 그런 폰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예, 예. 제 큰 얼굴이 들어가야지 열리는 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전화가 와도 사실 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도된 건 아닌데 완전 다른 기종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해요. 전화 와서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진짜. 저는 그 폰을 다룰 수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일부러 그런. 일부러 그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가 뭐 약간. 이상한 일단 뭐 예. 패턴도 좀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아니 진짜 그래서 네, 비밀 많은 남자. 뭔가 좀 패턴이 없고 저 얼굴이라니까요. 얼굴. 제 큰 얼굴이 패턴이에요. 이게 뭐가 복잡합니까? 넙떡한데 그냥. 아니 그럼 사모님이 우리 박 변호사님 자고 있을 때 그 위에다 이렇게 얼굴을 딱 이렇게 대면. 볼 수 있으면 보여. 보라고. 아, 보시라고. 예. 아, 볼 예. 수 있으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남자친구의 카톡 대화방을 이 몰래 보고 촬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여자친구가. 야,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그래요. 뭐 이거 가지고 또 남자친구가 고소까지 할까 또. 그렇죠. 아무튼.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한 이상해서 지금 열어봤고 그걸 찍어봤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망 비밀보호 등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비밀의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이 보관되는 타인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도용하거나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형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딱 해가지고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뭐가 됐든 남자친구의 이 폰을 들여다 본 거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또 변명은 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일단 내가 뭐 패턴이 걸리는 거 몰래 연 건 아니다. 남자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다가 자기가 패턴 열고 사진 보여주다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다가 이제 아마도 다른 이성이겠죠. 이 남자친구 지인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뭔가 이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톡 대화방을 보면서 그걸 촬영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 뭐 소위 우리가 정당행위로 정당방위랑 비슷한 겁니다. 그럼 나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약식기소라고 해서 벌금만 맞았는데 이 여성이 이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화가 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하하. 판사한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어. 근데 그랬으나 이제 결과가 바뀌진 않았던 거죠. 그 여자친구분도 화가 엄청 났었나 보네요. 사실 이걸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벌금 내면 좀 화가 나겠죠. 뭐 당연히 헤어졌겠죠, 이 두 분은.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오 교수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남자친구 입장에선 말이죠, 뭐가 됐든 사생활을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휴대폰 공유는 파멸의 시작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물론 교수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정말 이거 민감하더라고요. 다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뭐 제 휴대폰을 보고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면은 서로가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신경 쓰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왜 이렇게 그러면 사진 만약에 보고 그 그냥 따졌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일어나. 어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해놓고 야 임마 일어나고 여기서 때려요. 이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실직고에. 예. 그러면 이제 또 뭐 변명을 하고 했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놓은 거 그거는 아마도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자기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이 남자친구가 나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탁 들이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신문용이네요. 그러니까 신문용.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 남자친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걸 보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둘이는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깔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자, 벌금이 이제 1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중한 범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만 원의 벌금인데 100만 원 정도의 형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정식 재판이 돼서 법원에서는 그래도 이걸 찍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이게 왜 이게 찍혀 있니? 이렇게 확인을 해라. 추궁을 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하필이면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죠. 그냥 물어봐라 그냥. 왜 이게 찍혀 있을까?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냐? 그렇다면 너무나 이 대화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중한 범죄를 물은 건 아니고요. 벌금 100만 원을 했고 사적 영역을 임의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게 법원의 어떤 판단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 하나가 일단 이 둘은 혼인을 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부부, 가족, 네.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휴대폰 모르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혼을 앞둔 부부들 사이 이걸로 고소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거든요, 보통.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륜이건 좀 이따 뭐건 열어봐야지, 이거. 예. 파탄의 문제가 대부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고 싶겠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하다 이걸로 기소돼서 이렇게 벌금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성도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좀 확인하고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턴이 열려 있었다고 해서 자기가 보고 촬영을 한다거나 증거자료를 남겨놓는다거나 하면 이건 무조건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화난 이유는 좀 알겠어요. 이거 남자친구가 고소 안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뭔가 화가 나서 경찰을 갔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걸로 처벌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례별로 조금 이거는 그렇죠. 제가 된다 안 된다 좀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뭐 그냥 보면 돼요 이렇게. 이리 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이상하네 보면 되는데 이상한 수단을 이용하는 게 안 됩니다. 뭐 비밀번호를 뭐 풀어서 연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몰래 해가 뭐 찍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에 이제 뭐 CCTV라든지 몰래 도청기 같은 거 설치하고 가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이것도 자기가 같이 있을 때 녹음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도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이제 같이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뭐 사마귀 무슨 윽바구리 하면서 뭐 이렇게 잠깐 컴퓨터요? 컴퓨터 아니 뭐요 PC 아 이거 북한에서 쓰는 표현인데 PC요. 컴퓨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PC 같은데 이제 어떻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가 이 갖고 있는 자료를 몰래 빼내 가지고 뭐 활용한다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형법에 이제 규정된 건데 우편함에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서신 같은 거 그걸 막 몰래 막 열어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적 영역에서 서로 존중해주지 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우편물이 많이 오잖아요. 우편물이 오는데 이제 서로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뜯어보기로 한 상황이라면 동의하지 않고 뜯어보면 그게 별 내용이 없더라도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 이 우편물은 원래 그냥 남편께 와도 아내께 와도 알아서 그냥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해 뜯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 거 건드리지 마 라고 한 상태에서 뜯으면 그게 하다못해 아무 의미 없는 무슨 고지서거나 이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왜 저를 빤히 쳐다보십니까? 저 왜 변호사님. 교수님? 예. 무슨 하실 말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참 각박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이제 비밀번호 안 걸렸으니까 편하게 일부도 안 보십시오. 거시는데요, 뭐. 편하게 아니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뭐 내 거를 뜯으면은 뭐 근데 지금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가 버는 돈 또 이렇게 둘이가 공동으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운용하고 이런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글쎄 뭐 저희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저희 집 식구가 예. 돈을 좀 이렇게 이사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써서 예. 제가 한번 그러면 이 가계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틀 만에 항복하고 도로 줬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거 진짜 머리 그냥 정말 그럼 혼란스럽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월급 받으시면 사모님한테 다 팍 보내시는군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 그 개념인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젊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딱딱 이렇게 해서 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 채팅창에 뭐 정말 많은 말씀들 뭐 올려주시는데 역시 혼자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까? 방송 취지가 다 맞지 않죠. 아 진짜요?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예. 궁금해하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예. 첫 번째 재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2,700만 원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파묻은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렸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만 갚아라 이렇게 하다가 실랑이가 생겨서 결국 여자친구를 야산으로 유인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굳이 뭐 야산까지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살해를 할 때 인적이 드문 곳을 살해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내가 저 대구 공사 현장에서 돈 다 받으면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제 가는 길에 저 우리 어머니 산소에 좀 들렀다 가자. 왜 갑자기 산소에 들려야 되는지 그건 이해는 안 됩니다만 돈을 갚을 때.
근데 어쨌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좀 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이제 갑자기 좀 방심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뭐 수차례 내리치고 살해한 뒤에 인근의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했던 겁니다. 자, 요즘에 이런 살인 사건에서 이 많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들이 이 SNS 메신저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을 그렇죠.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주변 지인들한테 네. 그 수법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려고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남성 이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친한테 친구 그 모친한테 딸이 지금 돌아오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갚은 돈을 가지고 부산에 지금 내려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냅니다. 빌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부산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 등등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교수님 진짜 앞서 제목도 나왔지만 2,700만 원 때문에 그것도 여자친구를 정말 나무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270만 원으로도 사람을 갖다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피해자가 바로 여자친구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심적인 부담이 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2,700만 원을 빌려준 게 누굴 보고 빌려줬겠어요? 그 딸을 보고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남성이 그걸 갖다가 갚지 않으니까 사실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뭐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7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갚지 않으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어디 뭐 야산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해를 하고 바로 시신까지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계획적인 그런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덤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어떻게 2,700만 원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가. 예. 자, 근데 이 진짜 피고인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저 야산이 바로 자기 엄마의 산소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엄마 산소 쪽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유인해서 둔기로 아이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성 2,700만 원 뭐 어디다 기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을 빌릴 때부터 본인은 갚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빌렸던 거고요. 이 남성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지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럴 때마다 항상 진짜 이 되풀이하는 주장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어떤 패턴이긴 합니다. 뭐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실제로 검거되는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부인을 했고요. 미기가 신고를 했는데 CCTV 등등을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최후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이 남자친구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궁하고 추궁을 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우발적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전력을 봤을 때는 우발적보다는 다른 쪽 어떤 계획적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지금 우발적이라고 했던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뭐 지금 산소에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이런 그 살해 행동들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에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고 또 이 피해자도 사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유족들도 평생 이 고통을 감내해가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징역 28년을 선고를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 사안에서 징역 28년이 과연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고 유족들이 큰 슬픔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 정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뭐 이 총평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게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산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선 되게 성스러운 공간 아닙니까? 아니요. 예?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게
뭐 지난번에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뭐 무슨 그 야구 선수단의 유명한 그 야구 선수 4번 타자가 자기 그 여자친구를 또 살해해서 묻었는데 전부 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산소 근처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살인 사건들을 이게 보게 되면 글쎄 그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진짜 그 신성한 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유인해 가지고 살해하고 거기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산소 근처에 묻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건들을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소름 끼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를 쓰고 흉기를 휘두르는 한 남성. 심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흉기를 든 남성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공장 출입문을 부수고 2층 사무실로 달아났는데요. 사무실 컴퓨터를 부수고 10여 분 동안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실탄 3발을 쏘고 나서야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허벅지에 실탄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 10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는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 씨가 가중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제 대검찰청이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씨의 경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헌재 위헌 결정 이거 딱 나왔을 때 이 장용준 이거 어떻게 하냐면서 막 누리꾼들 난리가 났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헌 결정이 난 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예전에 이제 3회 이상이었는데 2회로 바꾸고 2회 이상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게 위헌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 이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5년 이내, 뭐 아니면 10년 이내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년 전에 한번 음주했다가 또 20년에 걸린 것도 이게 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위헌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위헌이 나온 건 음주운전이 위헌이 나온 거지 예.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위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치는 몰라요. 그렇죠?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기존에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백 기자, 이 새벽 흉기 난동 실탄을 쏴서 검거한 이 사건, 이 남성 왜 그런 겁니까?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해당 공장 관계자랑 대금정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범행 당시 70cm가 넘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제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탄을 먼저 쐈고 그다음에 실탄 3발을 쐈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 중인데요.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교수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이후에 뭐 김창룡 이 청장이 강력 대응하라 이런 뭐 무슨 입장까지 내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처음 이런 일이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이건 뭐 정상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이제 그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찰청장도 경찰 정신과 현장 그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죠. 예.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있어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리력 사용을 갖다 한 것 중에서 이 총을 쏴서 이렇게 제압을 한 것이 전체 물리력 사용의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총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 가지고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면 총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렇게 해서 총을 쏴 실탄을 발사해서 검거를 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뭐 어떤 분들도 야 그거 너무 강경한 대응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알겠습니다. 자,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번엔 금은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작은 손지갑을 들고 나오는 남성. 지갑 안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남성 닷새 동안 금은방에서 6억 8천만 원어치의 금을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금은방 사장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금을 가져간 남성에게 받았던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금은방 계좌로 바로 보내고 금으로 바꿔가는 수법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일당 중 일부를 체포했고 조직의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오늘 사연은 말이죠. 지난주 오윤성 교수님 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죠. 1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자막이 저렇게 나가고 있을 텐데 진짜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오 교수님이 정말 이 중장년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폭발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 임수라님, 김은희님 같은 경우는 저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퀴즈 정답 보내라고 해서 지금 메일 보내요. 막 이러셨어요. 본인들이 아니고 어머님들이 막 성화를 야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선영님은 교수님 완전 귀염둥이라고 하셨고, 자, 그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분 바로 김은혜님인데, 자, 준비된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자, 저 친구는 유리입니다. 유리. 퀴즈가 나올 때 TV를 향해서 저렇게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죠. 아이고 넘어졌네. 자, 다시 힘겹게 일어서더니 그렇습니다. 정답 2번 육군 사관학교를 저렇게 딱 찍은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예? 나중에 커서 장군 되겠어요.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입니다.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천히 노인이 화덕 위로 쓰러집니다. 쓰러지자마자 불씨가 지금 옮겨 붙는 것 같습니다. 옷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요. 노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아. 누구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힘겹게 지금 몸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이 노인의 몸에 점점 옮겨 붙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뜨거운데 외투가 불에 타기 시작하자 노인이 가까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외투를 손으로 두드리며 불을 꺼보려고 하지만 지금 잘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좀 안 오나요? 지금 사람? 지금 오네요. 지금 오네요. 이 모습을 우연히 본 한 행인이 달려왔습니다. 남성은 불이 붙은 노인을 보자마자 외투부터 재빨리 벗기려고 하는데요. 외투가 잘 벗겨지지 않자 발로 밟아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꺼진 것 같은데 이제 남성은 그제서야 노인을 바닥에 눕힌 뒤에 외투를 벗겨냅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위험할 뻔했어요. 맞습니다. 저 노인 게다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덕에서 돼지고기를 굽다가 갑자기 기절했다고 하는데 남성의 도움으로 손에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어느 경찰관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 위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깨우고 있는데요. 경찰에 등장해도 여성은 크게 놀라지 않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We know you've just got back because we've been just behind you. Get some shoes on, come outside with us. You could have killed yourself and you could have killed somebody else. Give my hand and you're going to come with us.
심각한 일 같은데요. 경찰이 이 여성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요? 저 여성 음주운전했다고 합니다. 이날 한 남성이 도로 위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는데 차 밖에는 토한 것 같은 게 좀 나와 있었고 또 차 안에는 지금 술에 취한 여성. 네, 보이시나요? 아이고야. 아까 전에 그 여성입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okay there? Hello? You okay? Sure. 남성이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여성은 잠에서 깬 뒤에 그대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여성이 출발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여성을 뒤쫓았는데요. 현지 경찰은 당시 여성이 시속 160km의 속도로 난폭하게 운전을 했고 다른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소파에서 골아 떨어졌던 건데 이를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여성이 몰던 자동차 조수석에서 술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여성 음주운전 또 뭐 처벌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술에서 깨지 못했다고 하는데 경찰관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발로 차려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결국 20개월간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당했고 12개월 동안 지역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기 때문에 15일간 재활 활동에 들어가야 하고 180파운드, 우리 돈으로 28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족발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그럼 못 먹어요. 좀 그만 잊어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만 먹으면 돼, 위에만. 예.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건 또 뭘까요? 네, 어느 가정집 마당인데요. 두 여자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대문 밖으로 뭔가 보이죠? 개인가 소입니다. 네, 소가 갑자기 마당에 등장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차고 쪽으로 저렇게 막 달려갑니다. 좀 있으면 잠시 후에 막대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이제 저 아이가 나타나죠. 알고 보니까 자기 오빠한테 도움을 청하러 간 겁니다. 이 오빠도 조그맣네요. 이 소가 대문 앞으로 어슬렁거리니까 이 소년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저렇게 소를 쫓아냅니다. 소가 자리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니까 소년이 저렇게 뱀을 힘껏 밀어놨습니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두 동생을 지키려고 씩씩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 막 발 구르는 거 봐요. 네,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소년 소의 등장으로 깜짝 놀랐을 두 동생을 저렇게 꼭 안아주며 달래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두 동생 모두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영상은요, 아이들의 부모가 모두 출근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첫째가 저렇게 동생들을 잘 돌봐주니 부모는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수님, 저 이거 되게 너무 진짜 훈훈한데요, 이거? 옛날에는 이제 집에 아이들이 한 4-5명 있으면은 다 저렇게 서열적으로 자기 그 임무가 분담이 돼가지고 맞이? 그냥 맞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게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이들 1명 아니면 2명이니까 저게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위에가 이제 그 업어 키우고 그렇게 해 왔었어요.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른스러워졌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 백 변호사님 지금 울고 계세요? 아니, 눈에 뭐 들어가지고. 울 일입니까 이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게. 방송 왜 이래 이거? 아까 족발 때문에 그래요, 족발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뭘까요? 네, 저 댈러스 미식 축구팀 홈 경기장 앞입니다. 자, 한 커플이 분수대 앞에서 아기옷 크기만한 유니폼을 각각 들고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 두 사람 다 모두 미식 축구팀 팬인 것 같긴 한데요. 알고 보니까 저렇게 조그만 티를 들고 있었던 게 이 여성이 현재 임신 10주 차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유니폼을 미리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사진 촬영을 마친 남성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머니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설마 프로포즈? 네, 맞습니다.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남성이 주머니 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더니 분수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는 순간에 갑자기 남성이 지금 뭔가 바닥을 뭐 찾기 시작해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려다가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저거 비싼 걸 거 아니에요, 저거? 근데 심지어 저기 분수대잖아요. 그냥 바닥에 반지를 떨어뜨렸는지 진짜 난감하네요. 물에 떨었는지
아니면 배수구 사이로 떨어뜨리지 알 길이 없어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네. 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가족도 야, 그 진짜로 반지를 떨어뜨린 거니? 이러면서 함께 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뭐 찾았겠죠? 찾았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온 가족이 분수대 앞에서 반지를 찾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반지가 물속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남성은 이 깜짝 프로포즈를 위해 무려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날 반지를 못 찾았으면 그동안에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너무 저도 깜짝 저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다 실패봤는데 그냥 주세요. 뭐 깜짝아야 합니까? 잘했는데. 야, 그럼 박 변호사님은 반지 어떻게 주셨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안에 넣어가 줬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계속 떠도 안 나와가지고 손으로 빼가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중국이네요. 중국 가보시죠. 고양이. 네, 체육관에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윗몸 일으키기 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복근 운동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다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고정시킨 뒤 시선은 천장으로 복근을 쥐어짜면서 상체를 드는데요. 지치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상체를 들어 올리며 복근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얘 알고 저러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엔 맨몸으로 또 다음에는 기구에 발을 기댄 채 윗몸 일으키기를 한 고양인데요. 나중엔 복근이 당겨오는 건지 윗몸 일으키기를 포기하고 매트 위에서 뒹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고양이도 근손실이 무서웠던 건지 아주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복근 운동을 이어갑니다. 아니 저는 이거 좀 소름 끼치는 게 여기가 지금 체육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체육관에서 지금 쟤는 운동을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선배 1분에 윗몸 일으키기 몇 개나 하세요? 자, 마지막 동물 프랑스로 가보시죠. 우리 문이 열리자 동물 2마리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생긴 건 하마같이 생겼는데 몸집이 훨씬 작습니다. 멸종 위기종 피그미 하마입니다. 어미 피그미 하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건 태어난 지 18일밖에 안 된 새끼입니다. 이름이 퀼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의 방해를 받을까 봐 퀼라가 태어났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도 우리 밖에 붙여놨습니다. 동물원 사육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Quand je lui propose d'ouvrir, en général, pendant quelques semaines, elle fait comprendre au petit non, tu bouges pas, moi je fais mon tour, je reviens. Puis après, au bout d'un mois, elle le laisse sortir. Donc ça, c'est Léa qui décidera. Moi, je fais juste en fonction de la météo. Parce qu'elle est toute petite, il faut pas des températures trop basses. Voilà. 네, 동물원 측은 날씨를 고려해서 아직 퀼라를 자연으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미를 따라서 양상추를 먹고 건초에 굴을 파기도 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나중에는 바깥 세상도 탐험하는 피그미 하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혜윤 님이 TV로 사건 반장 보다가 족발 보고서 유튜브 지금 들어오셨다고 너무 웃겨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 어라? 냄새? 다시 빨아도 그대로네? 이것이 유한젠이 필요한 이유. 얼른 싹! 냄새 싹! 싹까지 싹싹싹! 빨래 고민 싹! 유한젠.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아, 진짜 오늘 사건 반장은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내 생일 맨날 까먹는 신랑 정 떨어져요. 이런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부간,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하는 이 기념일 논란. 며칠 전 결혼 2주년을 맞았던 백성문 선생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 여러분 함께 해 주시죠.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